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 검은 옷도 벗기 전에 자식들은 어머니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효도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경쟁이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가 된 이유. 그건 아버지 통장에 5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두고 벌어진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이 그저 착하게 살려고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구를 죽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남편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바빠진 자식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칠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새벽 4시였다. 119가 왔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 눈이 풀린 채 거실에 앉아 계셨다. 말도 없이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자식들은 예의를 지켰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다. 큰아들은 상주석에 앉아 문상객을 맞았다. 둘째는 장례 절차를 챙겼다. 셋째는 음식을 날랐다. 누가 봐도 효자들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빈소 한쪽에 혼자 앉아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6.25 때 피난 내려와서 만났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손에 쥔 게 없었다. 그래도 둘이 악착같이 살았다.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다. 공사판에서 밥을 지었다. 돈을 모았다. 티 한 번 내지 않았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새로 안 사고 그렇게 평생을 모았다. 자식들은 그걸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부모가 가난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들한테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일했고 묵묵히 모았다.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다. 일찍 산 땅도 있었다.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월세도 받았다. 그렇게 50년을 살았다. 통장에는 5억이 있었다. 집까지 합치면 7억이 넘었다. 자식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무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자식들이 모였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왜? 정리해야죠. 보험금도 나올 거고 정리할 게 많잖아요. 둘째가 끼어들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아버지 국민연금도 있을 텐데. 셋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집 명의는 누구예요? 아버지 명의면 상속 절차 밟아야 하는데. 질문이 쏟아졌다. 하나같이 돈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통장은 내가 갖고 있다. 얼마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5억 정도.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형제들의 눈빛이 변했다. 큰아들이 먼저 반응했다. 5억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으셨어요? 평생 모은 거다. 집은요? 집까지 합치면 7억 넘을 거야. 둘째가 숨을 삼켰다.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쓰면서 살아야지. 셋째가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혼자 관리하시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말은 걱정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억. 그 금액이 형제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애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자식들은 평소에 연락도 없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았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둘째는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 셋째는 제일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그래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아무도 안 왔다. 내가 병원에 매일 다녔다. 남편은 일한다고 못 왔고 형제들은 연락도 안 됐다. 퇴원할 때도 나 혼자였다. 그런데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효자가 됐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모셔야죠. 말은 다정했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끝에는 다른 게 묻어 있었다. 조급함, 계산, 경쟁. 형제들끼리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서울이 병원도 좋고. 둘째가 끼어들었다. 형님 집은 좁잖아. 저희 집이 더 넓은데. 방도 따로 있고요. 셋째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워요. 병원 다니시기도 편하고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살래. 괜찮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5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있으면 사기꾼들이 노려요.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말은 걱정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척했다. 아니,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자식이란 게 원래 그렇다. 부모는 끝까지 믿고 싶어 한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리고 이상한 걸 느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똑같았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눈은 전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통장을 보고 있었다. 5억. 그 숫자가 이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이 내게 말했다. 형들 봤어? 완전히 눈이 돌아갔더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뭐? 당신도 어머니 재산 생각하고 있잖아. 나만 모르는 줄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5억이야. 5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다. 남편의 눈빛도 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잘못된 시작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2장. 모시겠다는 말 뒤에 숨은 계산. 그날 이후 형제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전화가 매일 왔다. 문자가 쏟아졌다. 갑자기 모두가 효자가 됐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온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서울 큰 병원도 한번 모시고 가고요. 둘째는 매일 저녁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셋째는 아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건강 챙기셔야죠.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기뻐하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형제들의 대화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어머니, 그런데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는데 통장이며 서류며 그런 것들 정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매번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희들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형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패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모셔야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 집은 좀 좁아요. 애들도 있고 방도 부족하고 그래도 어머니 오시면 제가 방 하나 비울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찌푸려져 있었다. 둘째는 더 솔직했다. 형님 집은 진짜 좁잖아요.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저희 집이 나아요. 방도 넓고 화장실도 2개고. 그런데 저희도 맞벌이라서 낮에는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셋째가 끼어들었다. 형님들, 제가 모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제일 가깝고 저는 재택근무라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제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의 말은 전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내가 모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형들의 경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게 어때? 나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들 보니까 다들 진심이 없잖아. 큰형은 집이 좁다고 하고 둘째 형은 맞벌이라고 하고 셋째는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시자. 우리가 제대로 모시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우리도 나중에 좋잖아.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결국 똑같네. 뭐가? 돈 때문이잖아. 어머니 5억 때문에 모시겠다는 거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모시든 결국 그쪽으로 재산이 넘어갈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누군가는 모셔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형제들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큰아들은 비싼 건강식품을 사왔다. 둘째는 고급 안마의자를 들여놨다. 셋째는 매일 저녁 반찬을 해왔다.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복이 많구나. 하지만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다. 서로를 견제했다. 눈치를 봤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군가는 모셔야 해요. 둘째가 동의했다. 맞아요. 그런데 누가 모실 건데요? 셋째가 말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큰아들이 반대했다. 너는 아직 젊잖아. 어머니 모시면 내 생활이 힘들어질 거야. 형님은 서울에 사시잖아요. 어머니 모시기 더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서울이 병원도 좋고 시설도 좋잖아. 말싸움이 시작됐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형제들이 남편을 쳐다봤다. 큰아들이 물었다. 너희가? 네. 저희 집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집도 넓고 아내도 시간 여유가 있고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둘째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그런데 너희 집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지 않아? 괜찮아요. 아내가 잘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제일 착하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만 흘렀다.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둘째는 고개를 돌렸다. 셋째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가 아니라 패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항복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잘했어.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알 수 없었다. 3장.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조용한 적대.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봉지, 낡은 앨범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데도 시어머니는 담담하셨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나는 방을 미리 정리해뒀다. 이불을 새로 깔고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다. 작은 화장대도 들여놨고 옷장도 비워뒀다. 시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남편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날부터 나의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약 드셔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루에 3번 챙겨드려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드시는 걸 확인한 뒤에야 내 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에 모셔야 했다. 오후에는 산책을 시켜드렸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는 발을 주물러드리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드렸다. 하루하루가 빠듯했다.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했다. 취미 생활도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누가 봐도 나는 효부였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다. 며느리가 참 잘하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어요. 시어머니 복도 많으시네요. 저런 며느리 만나기 힘든데.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칭찬했다. 시어머니도 만족해 하셨다. 며느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다른 집 가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달랐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전화가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다. 2달이 지나자 1달에 1번이 됐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나는 당연히 형제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해. 이번 추석은 처가 쪽에서 보내기로 했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둘째도 비슷했다. 우리도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애들이 학원 때문에 바쁘거든. 나중에 갈게. 셋째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문자를 보냈다.
형님, 추석에 안 오세요? 답장이 한참 뒤에 왔다. 바빠서 힘들 것 같아. 어머니한테 잘해줘.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화가 났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더니 막상 남한테 떠넘기고 난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추석 당일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애들은 안 오니? 형님들이 바쁘대요. 나중에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 다들 바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형제들은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둘째 형수를 마트에서 만났다. 아이고, 동서. 어머니는 잘 계시지? 네, 잘 계세요. 그래, 고생 많겠다. 그런데 말이야. 형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다.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너희가 어머니 통장 관리한다며? 어머니가 맡기셨어요. 그래. 근데 혹시 돈 쓰는 거 기록하고 있어? 나중에 형제들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말에 기가 막혔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나중에 오해 생기면 곤란하잖아. 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형님들이 우리 의심하고 있어. 뭘? 어머니 돈 관리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 모신다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그러게. 모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는 답답했다. 그 뒤로 형제들의 태도는 더 미묘해졌다. 가끔 큰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그래.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거지? 네. 그럼 그것도 기록해둬.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하니까. 정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다. 건강하시다. 그런데 벌써 정산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유산이 됐다는 걸. 살아계신 사람이 아니라 나눠야 할 돈이 됐다는 걸.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셨다. 아니,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척 하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이거 좀 맡아라. 통장이었다. 도장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이건 내가 이제 기억력도 안 좋고 관리하기 힘들어. 내가 맡아서 병원비도 내고 필요한 거 사고 그래. 형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나 모시고 있는데 당연히 너희가 관리해야지. 나는 통장을 받았다. 무거웠다. 5억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아니라 그 통장이 가져올 미래가 무거웠다. 그날 밤 남편이 통장을 보며 말했다. 잘 됐네.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당신 표정 좀 봐. 무섭게 변했어. 뭐? 돈 보는 눈이 형들이랑 똑같아졌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건 효도가 아니었다. 짐이었다.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나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다. 사장, 보증 한 번이면 괜찮다는 말.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이 지났다. 일상은 반복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저녁에는 발을 주물러 드렸다. 내 삶은 온통 시어머니 중심이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형제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쯤 돼 보였다. 누구세요? 아, 저 박인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계세요? 어머니요? 어떤 일로?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어머, 인수야? 내가 왔구나. 누나, 오래간만이에요.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이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들어와. 앉아라. 나는 차를 준비했다. 거실에서 둘의 대화가 들렸다.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있어. 매형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연락을 못 드려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한참을 잡담하다가 그 사람이 본론을 꺼냈다. 누나,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나는 차를 들고 나가다가 그 말에 걸음을 멈췄다. 무슨 부탁?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서달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보증? 그게 무슨 형식적인 거예요, 누나.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름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 거고요. 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박인수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다. 며느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저도 이 집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일 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위험?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그냥 이름 좀 빌려주는 거예요.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한번 잘못되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리셨다. 그만해라, 둘 다. 인수야, 얼마나 필요한 건데? 3억이요. 3억? 네. 그런데 제 명의로는 한계가 있어서 누나 명의로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석 달이면 다 정리돼요. 석 달만 참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망설이셨다. 나는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3억이면 어머니 재산 반 이상이에요. 박인수가 화를 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가족 일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해? 어머니 돈이 내 돈이야?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사기? 지금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야? 지금 내가 어머니 재산 관리한다고 내가 못 건드리게 막는 거 아니야? 말싸움이 격해졌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내 마음은 고맙다. 근데 인수는 내 동생이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 가족인데 설마 날 속이겠니? 석 달이면 된다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박인수는 만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역시 누나는 달라. 고맙습니다. 석 달 뒤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올게요. 그는 서류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도장을 찍으셨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다. 박인수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그는 황급히 나갔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셨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괜찮아. 동생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야,
내 걱정은 고맙다. 근데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믿고 살아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보증 서셨어. 3억? 뭐? 사촌 동생한테. 내가 말렸는데 안 들으셨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미쳤어? 3억을 보증을?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고집 부리셨어. 안 돼. 당장 취소해야 해. 이미 도장 찍었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불길한 예감만 들었다. 이 한 번의 도장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느낌은 왔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을 모은 인생을 단 한 장의 서리로 바꿔버릴 거라는 걸. 5장. 하루아침에 사라진 평생의 재산. 석 달이 지났다. 박인수는 연락이 끊겼다. 처음 한 달은 가끔 전화가 왔다. 누나, 잘 지내시죠?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나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도장은 찍혔고 되돌릴 수 없었다. 2달째부터 전화가 뜸해졌다. 요즘 좀 바빠서요.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곧 정리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으셨다. 그래,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석 달째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여러 번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인수야, 연락 좀 해라. 누나가 걱정된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인수가 왜 연락이 안 될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제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나는 박인수의 집을 찾아갔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만 가득했다. 이웃에게 물었다. 여기 사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한 달 전쯤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아침에 보니까 짐 다 싸서 나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박인수 씨가 이사 간 것 같아요. 뭐? 이사? 왜? 모르겠어요. 이웃 말로는 한 달 전에 짐 싸서 나갔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연락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 없어요. 안 돼. 설마. 시어머니는 손을 떨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뭐래요? 대출이 연체됐대. 얼마나요? 석 달째. 석 달 동안 한 푼도 안 갚았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연대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온대. 일주일 내로 우편물이 온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내 돈. 내가 평생 모은 돈.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3억이야, 3억. 내가 50년을 모은 돈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진정해?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혼잣말 소리도 들렸다. 내가 바보였어.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며느리 말을 들을걸. 일주일 뒤 정말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 명의였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채무 불이행, 연대보증인 책임, 원금 3억 원, 이자 3천만 원, 연체료 2천만 원, 합계 3억 5천만 원, 지급 기한 30일, 미지급 시 강제 집행.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고 말을 잃으셨다.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어. 어머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3억 5천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해? 형님들한테 얘기해봐요. 같이 나눠서.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밥을 드시지 않았다. 물만 조금 드셨다. 방에만 계셨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큰일 났어. 당장 와봐. 남편이 퇴근해서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쳤네. 3억 5천이라니. 어떻게? 변호사 알아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왜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직접 도장을 찍으셨어요. 강압이나 사기의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3억 5천을 다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면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이요? 통장 압류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가압류, 최종적으로는 경매까지 갑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내 집까지 뺏긴다는 거야?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통장이 압류됐다는 통보였다. 5억이 들어있던 통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인출도 이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뭐해?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다. 밤에는 잠도 못 주무셨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멍청했어. 며느리 말을 들을걸. 혼자 중얼거리시며 자책하셨다. 일주일 뒤 또 우편물이 왔다. 집 가압류 통지서였다. 시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 7억짜리 집에 가압류가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아침에 방문을 열었더니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말씀을 못 하셨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뇌졸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가요? 왼쪽 마비가 왔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다.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나는 병실 밖에 서서 울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단 한 장의 서류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웠다. 남편이 복도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도 알았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6장.
돈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셨다. 말도 어눌하셨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사, 화장실, 씻기, 모든 게 간병이 필요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다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남편은 일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다.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병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통장은 이미 압류됐다. 시어머니 돈은 쓸 수 없었다. 나는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다. 한 달, 두 달 내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남편 월급으로도 부족했다. 우리 집 생활비까지 쪼개서 병원비로 썼다. 아이들 학원도 하나씩 끊었다. 외식도 못했다. 옷도 못 샀다. 모든 게 시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큰형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저희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큰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집 대출 이자도 있고 여유가 없어.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형제들이 나눠서 내면 한 사람당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미안하다. 진짜로 여유가 없어.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보너스도 안 나왔어. 형님. 그리고 말이야.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모신 건 너희잖아. 그때 우리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나섰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지. 중간에 우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 형님,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형제가 나눠서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선택한 거야. 책임져.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둘째에게도 전화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 상태는 어때?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안 됐네.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병원비를 저희만 감당하기 힘들어요. 형제들이 좀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둘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힘들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도 깎였어. 아내도 일 그만뒀고.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알아. 알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보증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거잖아.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들으셨잖아. 형님,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그리고 너희가 어머니 통장도 관리했잖아. 그때 왜 막지 않았어? 저도 막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집 부리셔서. 그럼 그거야말로 너희 책임 아니야?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셋째에게도 연락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연락드려요.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답장은 저녁 늦게 왔다. 미안. 나도 사정이 안 좋아. 지금 빚도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빠듯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이해해줘. 나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병문안은 더 심했다. 입원 초기 큰형이 한 번 왔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5분도 안 있다가 나갔다. 일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둘째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전화로 안부 전할게.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셋째는 한 번 왔다가 30분 만에 나갔다. 어머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기다렸다. 애들은 왜 안 오지? 바쁜가? 네, 어머니. 다들 바쁘대요. 그래도 나 이렇게 아픈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어눌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며느리야,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다들 날 찾았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아무도 안 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바보였어. 자식들이 날 사랑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던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2달이 지났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다. 우리 통장은 바닥났다. 빚을 내기 시작했다. 큰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님,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떨까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요양원비를 형제들이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그건 어렵지. 너희가 모시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형님, 그리고 요양원비가 얼마나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차라리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거야. 저희 형편도 안 돼요. 2달째 빚내서 병원비 내고 있어요. 그건 내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 큰형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형님,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시기도 해요. 알아. 근데 모신 건 너희야. 끝까지 책임져.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왜 그래? 형님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 어머니 병원비도 간병도 아무것도. 남편도 지쳐 보였다. 나도 한계야. 이러다 우리까지 망해. 그럼 어떡해?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둬?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은 소파에 쓰러졌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통장은 바닥났다. 빚이 쌓였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 끊었다. 외식은 꿈도 못 꿨다. 생활비도 빠듯했다. 모든 게 병원비로 들어갔다. 그런데 형제들은 연락조차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설날이었다. 나는 형제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설에 어머니 병문안 오실 분 계세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다. 설날 당일 병실에는 나와 남편, 우리 아이들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셨다. 애들은 안 오는구나. 어머니, 괜찮아. 나도 알아.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다. 효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5억이 있을 때는 서로 모시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자 연락도 끊었다. 남은 건 나와 병든 시어머니뿐이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과 빚이었다. 7장 효부에서 죄인이 된 며느리. 시어머니 입원 3개월째. 간병이 계속됐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 1시간. 병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셨다. 식사를 떠먹여 드렸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입이 돌아가셔서 흘리는 것도 많았다. 침대에서 자세를 바꿔드렸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도왔다.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드렸다.
의사가 시킨 대로. 저녁에는 다시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드렸다. 집에 돌아오면 밤 9시. 집안일을 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아이들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늦었어?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저 TV만 봤다. 나는 매일 지쳐갔다. 잠은 하루에 4~5시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빠진 머리카락. 40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쉰처럼 보였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다.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병비.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다.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빚을 냈다. 카드 대출, 신용 대출.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이 늘었다. 3개월이면 3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 이제 우리도 빚더미에 앉았다. 아이들 학원비는 다 끊었다. 큰애가 말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미안해. 지금은 돈이 없어. 할머니 때문이지? 엄마가 할머니만 챙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도 변했다.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쩔 수 없지. 한 달이 지나자 한숨이 늘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석 달이 지나자 짜증이 늘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있어. 빚만 쌓이고 있어. 나도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아이고, 며느리.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여전히 병원에 계세요. 그래요? 참 안 됐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다.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보증 잘못 써서 재산 다 날렸다면서요? 그것도 며느리가 통장 관리하다가 그렇게 됐다던데. 맞아요?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관리 못해서 다 날렸다고. 제가 막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가 제대로 관리했으면 그런 일 없었겠죠. 에휴, 시어머니도 참.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날 병원 복도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쳤다. 큰형수의 친구였다. 어머, 동서. 여기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상태 어때요? 여전히 안 좋으세요. 안 됐네요. 근데 형님들은 왜 안 오세요? 바쁘시대요. 그래요? 근데 제가 형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선애가 어머니 통장 관리하다가 보증 막지 못해서 재산 날렸다던데, 그래서 형님들이 화났다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렸는데, 형수님 말로는 동서가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형제들이 동선애한테 실망했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제들이 뒤에서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형님들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내가 어머니 재산 날렸다고. 뭐? 동네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통장 관리 못해서 어머니 돈 날렸다고. 남편은 이를 갈았다. 이 개자식들. 책임은 안 지면서 뒤에서 소문은 퍼뜨리고. 난 죄인이 됐어. 효부가 아니라 죄인. 나는 그날 밤 많이 울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마트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재산 날린 며느리래. 효부인 척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양이었대.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시겠다고 나서더니 나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환자분, 아들들은 한 번도 안 오시네요. 며느리만 오잖아. 그것도 억지로 오는 것 같던데. 돈 문제로 뭐가 있나 봐. 분위기가 이상해. 나는 죄인이 됐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것도 내 잘못.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도 내 잘못. 형제들이 안 오는 것도 내 잘못. 모든 게 내 탓이 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며느리야, 내가 동네에서 욕먹고 있다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들었어.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욕까지 먹고.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너희도 빚 안 질 텐데. 애들 학원도 보낼 텐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죽어야 끝나겠지.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산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난다. 병원비도, 간병도, 빚도.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너무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경제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효부로 시작했던 내가 죄인이 됐다. 착하다고 칭찬받던 내가 욕을 먹게 됐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내가 너무 비참했다. 그 말이 결국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8장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진짜 결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입원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랗게 말라버린 손. 시어머니는 눈을 뜨셨다.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짐이 됐지. 아니에요, 어머니. 고맙다. 내가 끝까지 있어줘서.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오전 4시 37분, 사망 확인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들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다. 돈이 없어서 제일 작은 빈소를 잡았다. 영정사진은 시아버지 장례식 때 쓰던 걸 그대로 썼다. 국화꽃도 최소한으로만 놓았다. 남편이 상주석에 앉았다. 나는 옆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동네 사람 몇 명, 아는 친척 몇 명. 형제들은 장례식 당일 아침에야 왔다. 큰형이 빈소에 들어섰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다. 둘째도 왔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러 간 것 같았다. 셋째는 제일 늦게 왔다.
미안, 길이 막혀서. 영정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나왔다. 형제들이 빈소 밖에서 모여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나지막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재산은 남은 게 없지? 통장도 압류됐고 집도 가압류됐잖아. 그럼 우리가 나눌 게 없다는 거네. 장례 비용은? 그것도 동생네가 내야지. 모신 거 걔들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돈도 없는데 뭘 나눠? 장례비도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지.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빈소로 돌아왔다. 구역질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장례식 이틀째. 조문객은 더 줄었다. 형제들은 교대로 자리를 비웠다. 큰형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다. 둘째는 애들 돌봐야 한다며 집에 갔다. 셋째는 연락도 안 됐다. 빈소에는 나와 남편만 남았다. 발인 날 아침, 형제들이 모였다. 출관을 준비했다. 연구차로 관을 옮길 때 형제들이 앞장섰다. 어머니 가십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 형제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었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다. 작고 하얀 함.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함에 담겼다. 납골당으로 향했다.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정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왔다. 형제들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우리 먼저 간다. 수고했어. 큰형이 먼저 차를 몰고 떠났다. 둘째, 셋째도 각자 떠났다. 남은 건 나와 남편뿐이었다. 납골당 앞에 서서 유골함이 안치된 곳을 바라봤다. 작은 명패에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러게. 집에 가자. 이제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시어머니 명패를 바라봤다. 평생을 모은 5억. 보증 한 번에 날아간 돈.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6개월을 병상에서 보내고 결국 세상을 떠나신 분. 자식들은 돈이 있을 때만 찾아왔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도 사라졌다. 장례식에 와서도 재산만 계산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형식적으로 치른 장례.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사람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사라졌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보인다는 걸. 형제들이 효자였던 건 5억 때문이었다. 내가 며느리로 인정받았던 것도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관계가 돈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무너졌다. 남은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나는 효부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죄인이 됐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형제들은 나를 무능한 며느리로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남편도 지쳐서 나를 원망했다. 6개월간의 간병으로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 끊었다. 내 건강도 망가졌다.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떠나셨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재산도 감사도 사랑도. 차에 올라타며 남편이 다시 말했다. 이제 형들하고 연락 끊자. 다신 보지 말자. 그래. 우리 빚부터 갚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납골당이 점점 멀어졌다. 그곳에 시어머니가 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쓸쓸하게 떠나신 분.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돈으로만 평가받다가 돈이 사라지자 버림받은 분.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게 인생이구나.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구나. 가족이라는 이름도 효도라는 말도 모두 돈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구나. 차는 계속 달렸다. 납골당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았다. 씁쓸함, 허무함, 그리고 한 가지 확신. 사람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사라졌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